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돌 전지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건우 송정빈 변호사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는 바로 형사법 전문이신 송정빈 변호사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평소에 겁은 많지만 또 무서운 얘기 보는 걸 좋아해서 주말 낮에 좀 몰아보는 좋아하는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좀 재밌게 들리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귀신을 무서워하시나요? 네, 무서워합니다. 예. 형사님은 혹시 귀신 무서워하십니까? 저는 안 무섭습니다. 사람이 더 무섭고 사람이.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포 이야기를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오싹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하이프를 누르시면 채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이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이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괴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형사님과 변호사님은 피카레스크라는 장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없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한 장르였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소설이나 영화는 정의로운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피카레스크 장르는 이와는 정반대로 주인공 혹은 화자가 악당인 경우를 이르는 장르예요. 이번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 이 피카레스크라는 장르에 속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곳은 교도소 안입니다. 사연을 제보하신 분의 지인분, 그 지인분이 모종의 이유로 사건이 일어난 방에 옆방에 수감되었다가 알게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희들처럼 평범한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 교도소 안은요, 참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다고 해요. 저마다 다른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법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단어 아실까요?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멸칭인데요. 법무부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법자라고 부른대요.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영치금을 넣어줄 가족은커녕 누군가 면회 한번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단체에서 적게나마 후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위 옥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는 이들은 그 안에서 법무부의 자식이라고 해서 법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법자라는 사람이 생활하던 곳은 일반 방이 아니라 환자들만 따로 모아둔 칠방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방장이나 부방장의 귀찮은 일을 맡아주고 과자 부스러기나 얻어먹는 그런 일을 하는 처지였어요. 속옷이나 양말을 대신 세탁해주다가 날아온 물건을 얻어맞은 적도 많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구타를 당하는 건 기본에 사람 속이 뒤집어지도록 비아냥거리는데 이 나이가 적지 않은 법자라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시달리다 못해 죽을 지경이 했대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서 쓰러진 적도 많았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계급이란 게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하위 계급은 바로 미성년자, 심지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 놈들이래요. 이 법자가 평생을 감옥에 들락거려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여중생에게 몹쓸 짓을 해서 들어온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고작 5년형밖에 안 받은 거예요. 이제 남은 복역 기간은 채 반년이 남지 않은 상태였죠. 법자는 방 내부에서 따돌림은 물론이고 수시로 얻어맞았는데요. 교도관들이 그걸 암묵적으로 돕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의 방장과 부방장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조직폭력배였는데 법자를 정말 죽어라고 괴롭혔나 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질러 놓고 겨우 5년형을 받았는데 뭐 옥바라지 해줄 가족도 없고 교도관들도 죄질이 나쁜 그 법자를 그냥 벼르고 있었으니까 조건이 참 잘 맞았다고 해야 하겠죠. 총 10명이 생활하는 방에서 법자는 거의 샌드백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대놓고 괴롭히진 않았는데 법자를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방장에게 욕을 먹고 있던 법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그전에도 기절한 적은 많았는데 그렇게 눈을 까디집고 기절한 적은 처음이었답니다. 수감자들이 수용실 내부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서 교도관들을 불렀고 곧바로 출동한 의무 교도관들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법자를 실어 날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날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뭐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도 멀쩡한 거죠. 알고 보니까 괴롭힘을 피하려고 연기를 한 거였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사회로 돌아가니까 법자는 그 후로 시시때때로 쓰러지는 연기를 해서 그런 위기를 넘겼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방장은 그 꼴이 얄미워서 더 괴롭히고 강도가 그렇게 세지니까 법자는 도망을 치려고 더 머리를 굴렸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잠시 늘어진 사이에 이 방장이 법자 머리에 뭘 던져버린 거예요. 저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이 밥도 잘 처먹는다. 곧 나갈 놈이 그게 그렇게 맛있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배를 두드리면서 트림을 하던 법자가 그걸 맞더니 쓰러지더니 온몸을 바들바들 떨어요. 눈을 까디집고. 방에 있던 사람들은 저 자식 또 저런 쇼를 한다. 금방 또 일어나겠지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 법자가 몇 분이 지나도 일어날 법한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장이 괘씸해서 부방장한테 야, 저 자식 물 한번 뿌려줘라 이랬던 거죠. 그래서 부방장이 물을 팍 끼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제야 사람들이 비상벨을 누르고 난리가 났는데 교도관들이 천천히 걸어오면서 또 저기냐면서 법자를 딱 확인하는데 뭔가 달라요. 법자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수영복이라고 하죠. 수영복 아래로 소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법자가 CPR을 받으면서 실려나가는 동안에 방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도 같은 방 사람들은 설마 했어요. 저렇게 숨 넘어가는 신용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멀쩡하게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건방을 한다면서 교도관들이 들어오더니 이 법자의 짐을 막 빼는 거예요. 아무리 교도소라도 개인 짐은 쉽게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교도관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이 출소를 했거나 또는 탈옥을 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사망한 경우였죠. 법자는 출소를 일주일 남겨두고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대요. 예종생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방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평소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법자의 짐이 그렇게 빠지고 나서 사흘쯤 뒤부터 모든 그 방의 수감자들이 돌아가면서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목을 조르고 누구는 머리를 발로 차고 또 누구는 배 위에서 쿵쿵 뛰고 저마다 말은 달랐지만 그때 꿈에 나온 사람은 전부 일치했어요. 바로 죽은 법자였죠. 혹시 죄책감 때문에 일어나 싶었지만 여긴 교도소고 죽은 인물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감자들은 이거 진짜 죽은 법자가 나타난 건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법자가 나간 방에는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이 신입 그리고 법자를 생전에 지독하게 가장 괴롭혔던 그 방장한테는 그 악몽과 가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방장과 함께 법자를 굉장히 괴롭혔던 부방장은 점점 더 자기 목을 세게 조르는 법자를 피해서 방을 옮긴 상태였거든요. 근데 방장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말했지만 거기가 환자들을 모아놓는 방이라고 했는데 부방장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방을 옮겼단 말이죠. 수감자들은 이놈이 죽어서도 센 사람만은 피하는 게 참 그놈답다면서 욕지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운동 시간대였어요. 칠방 사람들 모두 잠을 못 자서 시름시름 앓는 와중에 혼자 멀쩡한 몸으로 열심히 운동장을 돌던 방장이 갑자기 뛰던 자세 그대로 앞으로 휙 고꾸라지는 거죠. 교도관들이 바로 달려가서 부축을 하는데 이 방장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입에서는 막 거품이 나고 캑캑거리고 있더래요. 즉시 출동한 의무 교도관들이 CPR을 하면서 방장을 실어 날랐죠. 법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방장은 휠체어에 실린 상태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뇌혈관이 터져서 혼자서는 용변도 못 가리는 상태였대요. 그러면서 교도관이 이 방장 어차피 얼마 뒤면 나가니까 같은 방 사람들이 좀 돌봐주라고 우리 말을 했답니다. 평소에는 남들 잘 밤에도 막 씩씩거리면서 팔굽혀 펴기도 하고 운동 시간에 그 누구보다 죽어라 뛰던 방장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에는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부방장도 없잖아요. 다들 방장을 대면 그렇게 보더래요. 근데 그때 방장이 웅얼웅얼 발음이 잘 안 되는 와중에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살짝 들어봤는데 방장이 겨우 혀를 굴려서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그놈이 법자놈이 내 머리를 찍었어 라고요. 그때 쓰러질 당시에요. 한창 운동장을 빙빙 도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오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통이 느껴졌어요. 근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로 법자의 목소리더래요. 죽은 법자의 목소리요. 법자가 낄낄거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어디 너도 출소 일주일 남겨놓고 죽도록 고생해봐. 그러니까 방장도 법자랑 마찬가지로 출소를 일주일 남겨두고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수감자들은 다들 참 하는 짓이 법자답다라고 했답니다. 그 비열한 놈이 방장까지도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참 뭐랄까 뭔가 통쾌하지도 개운하지도 않은 그런 찝찝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4살 아동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최초로 아동의 증언을 증거 능력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 해봐서 확신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때는 이제 1996년 8월 22일 용산구 후암동 소재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집 안에 여자아이가 이제 울고 있었고 옆방에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이제 숨진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머리에는 이미 둔기로 타격한 흔적이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 상황을 보면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여성을 살해를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28세의 김모 씨로 그 아이의 엄마였고 다세대 주택의 주인이었습니다. 당시 구출된 어린아이는 만 4살이었어요. 엄마와 자기를 때린 사람은 바로 애기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애기 아저씨. 애기 아저씨. 진술을 들어보니까 애기 아저씨는 엄마의 목을 졸랐다. 나도 때렸고 뭐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왔다. 애기 아저씨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아저씨 집에 아기가 있다. 그래서 아기 아저씨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 아저씨는 머리가 짧다.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얼굴에 점이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4살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이의 진술에 따라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웃집에 살고 있는 32세 이 씨라는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이 씨의 장모 그리고 피해자 김 씨의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장모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금전적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95년 4월에 결혼해서 장모집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와도 아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씨와 피해자 김 씨의 관계는 금전 관계가 있었는데 이 씨가 카드 대금이 밀려서 96년 4월에 약 800만 원이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려서 카드 대금을 갚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는 장모를 통해서 김 씨를 알았을 뿐 서로 친하게 지내거나 깊은 관계는 있던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씨의 팔, 머리와 이마 그리고 목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좀 싸웠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씨는 이 상처가 본인이 아기가 넘어지는 거를 잡으려다가 상처가 난 거다 라고 변명을 했고 이 진술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직접적인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윗집에 살던 여성이 진술하기에 사건 당일 9시 20분경에 3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고 그래서 본인은 김 씨가 남편과 싸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기 우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이의 진술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하지만 모두 기각이 됩니다. 당시 이제 아이의 그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아이의 진술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진술 같은 거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또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더 없었죠. 이런 증언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검찰에서 피의자 이 씨에 대한 기소를 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의자 이 씨의 진술, 이 씨의 몸에 난 상처, 그리고 김 씨와 이 씨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진술들을 종합을 해서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아이가 출석해서 진술합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진술했던 거와 달리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검사나 경찰 측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이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시간이 몇 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이었는지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재판정은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였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게 더 진실에 가깝다,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아이가 진술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이 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씨가 저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책상 밑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아, 기억하구나.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선 이런 점들, 아이가 이 씨를 보고 숨었던 행동, 그리고 아이의 진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진실되고 솔직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씨를 살인, 그리고 또 살인 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씨가 항소를 했지만 항소는 기각되고 상고도 기각이 됩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씨는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굉장히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피해자
김 씨가 좀 재력이 있어서 본인의 장모도 김 씨에게 돈을 자주 빌렸고 본인이 돈을 빌리러 간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빌렸던 그 800만 원에 대해서 분명히 갚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먼저 갚으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화가 치밀었는지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잔인한데 그냥 어디 둔기로 친 게 아니라 여성의 팔을 잡고 머리를 계속 벽이나 그런데 찢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을 하게 되고 사실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도 두개골이 골절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목을 졸라 머리를 벽 등에 박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했는데 아이가 기절하니까 이제 사망한 줄 알고 집으로 간 겁니다. 도망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증언에 따르면 밤 9시 20분 경이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집에 왔다가 한 자정 무렵에 다시 간 거예요. 가서 강도 같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장롱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빼고 불을 붙여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만 해도 CCTV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CCTV가 많이 있었다면 피의자 집으로 들어가는 게 찍혔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아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긴 판례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어린아이의 증언은 단순하게 절대적인 나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지적 능력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에 관련해서 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거 능력이라는 거는 이 증거를 쓸 수 있는지 더 원초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 자백을 했지만 구타나 고문으로 인해서 자백이 나왔으면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증거가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어느 정도를 재판부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70%만 인정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인정할 수도 있고 그게 증명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아시고 형사사건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예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김 씨가.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딸이 어떻게 살아났고 이렇게 증언을 함으로써 억울한 엄마의 한을 좀이라도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사는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형사님,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피해자분의 손톱 밑에서 DNA가 발견되지는 않았나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96년도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과학수사에 대한 그게 굉장히 낮았을 때 아마 초기 정도 됐을 거예요. 96년도면 거의 없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과학수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과는 무관한데요. 네. 만약 친근한 어른이 아동을 세뇌시켜가지고 그 어떤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면 아동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동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허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쌍무이가 시켰지? 그러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라면. 유도신문은 아닌가요? 그 정도? 그건 유도신문이 아니죠. 정확히 판단하는 거죠. 본인들이 특정 사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거나 다른 거는 전혀 모르는데 특정 사건만 너무 클리어하게 기억을 한다고 하면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동 전문가가 본다면 그 행동 부족은 금방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방금 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건이 판례를 남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이제 어떤 사건을 판단을 할 때는 사법부가 일차적으로는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기존의 판례들이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 번도 뭐 7세 이하 혹은 미취학 아동들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판례의 기조를 따라서 그 다음 판례들이 진행이 되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한번 앞선 판례에서 좀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해주면 그 뒤에 나오는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이 떠올랐는데 혹시 그러면 판례가 잘못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판례가 다 현행 판례를 따르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앞선 1996년도 이전에는 4세, 5세 아동들의 진술을 증언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런 선례들이 잘못됐다라고 사법부가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대로 새로운 판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법부가 쉽게 이전 판례들을 거스르는 판례를 새로 만드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기존의 판례들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존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해서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원 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판결이 또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죠? 네. 전원 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이나 보면 참 판결이 저게 맞나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참 물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낮은 형량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결국엔 형량이 계속 낮아지는 건 또 아닐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령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바로 어떤 판례에 어떤 영향을 바로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론적으로 계속 공론화가 되고 국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내기도 하고 좀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국민의 법감정에 어느 정도 발맞춰가는 그런 판결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계속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태환이라는 어린이는 여느 때처럼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작은 가방을 손에 들고 피아노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학원으로 나간 지 불과 몇 분도 채 되지 않아서 태환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엄마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가 미용실을 나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머니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 같은 장면을 마주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신나게 피아노 학원으로 갔던 태환이가 10분도 되지 않아서 얼굴은 녹아내린 채로, 옷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채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필사적으로 자기가 나갔던 엄마의 미용실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체 이 태환이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태환이가 미용실을 나서서 길을 걷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환이는 피아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 골목 끝에서 한 어른이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환이가 다가오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목을 뒤로 젖힌 채 입을 벌리게 해서 까만 비닐봉지에 든 액체를 아이의 입에 쏟아 부었습니다. 뒤에 태환이는 어떤 아저씨가 입에 뜨거운 물을 들이부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액체는 단순한 뜨거운 물이 아니고 황산이었습니다. 이 황산이라는 액체는 무색무취의 이제 맑은 액체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 조직을 녹일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액체고, 한 방울만 옷에 튀어도 옷을 뚫고 피부에 침투할 정도로 강력한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액체를 이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입으로 받아 마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사실 참혹했을지는 안 봐도 너무 상상이 되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상상이 너무 생생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태환이는 그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시력을 완전히 잃고 식도가 높고 얼굴과 상반신, 허벅지까지 전신 40%에 걸쳐서 3도 화상을 입었고, 당시 생존율은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41생으로 태환이는 5일 만에 일단 정신은 차렸습니다. 정신은 차렸지만 태환이의 남은 짧은 그 생 동안 이 아이는 끊임없는 수술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다 가야 했죠. 그렇다면 이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일단 수사관들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이 지인들 먼저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뭐 뚜렷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다행히 유일한 목격자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태환이의 친구인 이모군이었습니다. 이 이모군은 동네 치킨가게 아저씨가 범인이다, 치킨가게 아저씨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너무 어린 아이의 진술이었고, 또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진술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이모군은 청력 장애가 있었습니다. 청각 장애.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언어를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좀 어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전혀 지능과는 상관이 없는데 수사관님이 어떤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이 아이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신 거죠. 이렇게 좀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수사관이 이제 이 태환이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태환이한테 직접 진술을 좀 확보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환이 부모님은 캠코더를 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신이 좀 돌아오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좀 괜찮을 때마다 태환아 그날 너 누구 만났어? 아니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계속. 실제로 캠코더에 녹화된 영상이 한 300분 정도 녹화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녹화본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지옥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부모로서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일들을 좀 잊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끊임없이 이거를 들춰내고 상기시키게 만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 녹화본을 보더라도 부모님이 굉장히 자책하면서 절망감이 고스란히 다 묻어나 있었고 실제로 태환이가 사망한 후에도 어머니가 쓰신 49일간 병상일지와 영상들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환이는 죽기 전에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치킨집 아저씨다. 네. 그리고 태환이는 사건 발생 후 49일째 되던 날에 만 7세 생일을 9일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태환이와 이모군의 진술이 한 방향으로 흘렀잖아요. 치킨집 아저씨. 그런데 경찰은 이 치킨집 아저씨를 그렇게 유의 깊게 조사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사건 발생 당시에 이 치킨집 사장이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 알리바이가 무엇이냐 하면 사건 발생 그 시점에 치킨집 사장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태환이나 이모군이 그 당시 치킨집 사장에 대한 복장을 진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치킨집 사장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더니 진실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황산같이 강한 액체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을 리가 없다. 네, 이런 이유들로 태환이와 이모군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태환이 부모님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둘 다 이 치킨집 사장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치킨집 사장에 대한 조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도 하셨다고 해요. 근데도 이제 당시 수사관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좀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던 중에 겨우 4개월이 지나서야 치킨집 사장에 대한 어떤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용의자였던 치킨집 사장이 가지고 있던 옷가지에서 황산이 검출이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옷들이 이미 4개월이 지났잖아요. 다른 옷들, 뭐 신발까지 이런 것들이랑 섞여서 이미 다 오염이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마저도 이미 다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배척이 된 거죠. 그렇게 태환이는 사과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건의 진실도 범인도 모두 그냥 미궁 속에 빠진 채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도에 한 아침 방송에서 10년도 더 된 이 사건을 재조명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굉장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때 다시 이 사건이 막 기사화가 됐던 것도 기억이 나요. 또 때마침 이 태환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이 태환이 부모님께서 결국은 이 치킨집 사장을 용의자로 해서 고소를 진행을 한 거예요. 고소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담당 경찰관들도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이미 10년도 더 지났잖아요. 물증이 남아있을 리도 없고 유력한 참고인이었던 이모군도 1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당연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결국은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고 그래도 태환이 부모님께서는 이 공소시효라도 조금 진행을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항고랑 재정신청 그리고 재항고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결국 전부 다 기각이 돼서 2015년 7월 10일에 사건은 최종적으로 그냥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이 국민적인 분노는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 태환이 사건이 끝나기 전인 2015년 3월에 국회에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발의안이 제출되고 2015년 7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7월 31일부터 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바로 태환이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정안은 정작 태환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후 사건만. 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
경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 2주 정도의 차이로 태완이 사건은 적용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도 이 태완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 270여 건 가량의 그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약촌 오거리 택시 운전기사 살인 사건, 교수 부인 살인 사건, 전남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 뭐 이런 사건 등 그래도 굉장히 많은 영구 미제 사건들이 태완이 법으로 인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묻힐 법한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된 거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사관이 태완이 부모님께 증거 자료를 수집해오면 그걸 인정해주겠다, 제대로 수사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정작 그 캠코더로 찍어간 영상을 제출했더니 싸그리 무시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긴 한데 그 당시의 수사관은 이게 아까 우리 앞에 사건 말씀해 주셨을 때처럼 아이의 진술이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유도신문이나 이런 거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빙성이 없다, 믿을만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좀 배제를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체크를 해보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사실 경찰관으로서 전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아주 뭐 3살, 2살 이 정도 아이도 아니고 이제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 정도면- 2명의 미취학 아동이지만 네. 2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용의자를 지목을 했으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가는 게 그건 너무나 맞죠. 당연하고 네. 상식적인데 물론 제가 그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 수사관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건의 기록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은 꺼림칙한 부분이 왜 많은 초기에 사건인 그걸 것 수사를 같아요. 다 안 했을까? 초동 수사를 잘했으면 증거품 같은 것도 다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경찰관으로서 그거는 너무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사건의 진술 분석 전문가나 뭐 아동심리 전문가 이런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12명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지금도 아니고 이게 199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태완이의 진술이 굉장히 믿을만하다. 그 캠코더 영상이라든지 이런 진술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믿을만하다라는 결과를 냈고 그 결과지를 태완이 부모님이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고 네, 저도 좀 이상한데. 만약에 설령 이 분석가들이 한 그 보고서의 내용이 애매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어떤 보고서를 냈으면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그쵸.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판단하는. 있도록 기소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또 하나 더 어이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어떤 낸 보고서라든지 객관적으로 확보한 어떤 증거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배척했으면서 또 수사관들이 뭐 삽 하나 들고 그 황산을 찾겠다고 황산이나 뭐 어떤 증거품을 찾겠다고 그 동네 삽으로 뭐 땅을 파고 뭐 이런 또 모습들을 또 그래요? 외부로 이상한데요.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전혀 막힌데요. 이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기가 찹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과 형사님이 봤을 때는 치킨집 사장이 범인일까요? 사실 치킨집 사장이 범인이다 아니다는 쉽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이미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공개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찰에서 황사는 비닐봉지에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완이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10년 뒤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재구성을 하면서 진짜 황사는 비닐봉지에 담을 수 없나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황사는 비닐봉지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비닐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그 치킨집 사장이 알리바이가 있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그 내용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화 통화는 사건 발생 시점 9분 전에 종료가 됐던 거예요 이미.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범행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그런 켜놓으면 가능성도 되니까. 있고 그리고 네. 어쨌든 살해당하는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과도 배치가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킨집 사장이 처음 현장을 어떻게 목격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골목 끝에서 태완이가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태완이는 엄마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오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왔거든요. 입으로 왜냐하면 부었으니까.
속도가 다 녹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소리를 듣고 뛰어났다라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범인이 누구다라고 제가 감히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많은 어떤 정황들 그리고 그 당시의 수사에서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서 그때 그 당시에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의 범행 동기, 그러니까 용의자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단 당시의 수사관들은 이 태환이 부모님의 어떤 원한 관계, 지인들을 조사했는데 거기서는 딱히 나온 게 없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동네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봐서 어떤 원한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또 주의 깊게 볼만한 부분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 대구에서 또 50대 여성이 그 황산에 의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황산이라는 게 굉장히 드문 드물고 드물죠. 좀 낯설잖아요. 네, 네. 근데 똑같은 대구시 안에서 또 네. 이런 불과 2달 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의한 소행이 아닌가. 저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너무 안타깝고 범죄자 놈한테 진짜 분노가 치밀어오고 피가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태환이의 죽음으로 수많은 억울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게 됐는데 정작 태환이를 죽게 만든 범인은 영영 알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태환이법처럼 대한민국 법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정인이법이라고 하는 아실 거예요. 네. 그건 비교적 몇 년 전 최근이죠. 네. 2021년도에 양부와 양모가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를 정말 잔혹하게 학대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전 국민을 정말 분노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 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는데요.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 아동을 즉각 분리를 하고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이제 규정들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아동학대 살해죄는 그 기존에 있던 아동학대 치사죄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아동학대 치사죄와 달리 살해죄 같은 경우는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죽였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이 어떤 학대와 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이 학대로 인해서 이 사망을 했다라는 어떤 원인 결과 관계가 좀 분명하면 더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안 이제 뭐 나영이 사건, 나영이법 많이 했는데 이제 조두순법이라고 부르죠. 2018년 12월 조두순이 8세 여아를 화장실에서 강탕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기존의 유기징역이 15년 그리고 가중해서 25년이었는데 30년 그리고 가중 50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또 폐지가 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시한도 최대한 30년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어떤 흉악범들 같은 경우는 흉악범 한 명당 이 보호감찰관 한 명을 이제 배치를 해서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의 재범 방지 법률들도 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는 게 제일 많이 아시는 민식이법인데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 천안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민식이 사건이 이제 제정의 계기가 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스쿨존에 이제 방지턱, 카메라, 뭐 신호등 이런 설치를 의무화했고 그리고 제한 속도를 30km 미만 이하로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쿨존 안에서 만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악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운전자에 대한 어떤 과잉 처벌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스쿨존 사건이잖아요. 네. 아이들은 돌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실 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죠. 민식이법 제정 이후로 민식이놀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뛰어드는 장난을 치거나 그런 걸 제가 영상으로 봤단 말이죠. 맞아요. 뉴스에서.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네. 민식이가 사고가 나고 이 법이 개정이 될 때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 지금 스쿨존 저도 그렇고 스쿨존 지나갈 때 굉장히 긴장을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긴장을 해요. 대부분의 사고는 속도 때문에 발생을 해요. 뭐 음주운전이나 마약 취한 거 빼놓고 속도만 낮추면 대부분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경미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식이 법에 찬성하는 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자기 가족이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법 이후로 스쿨전의 사고가 굉장히 줄었고 사고 나더라도 피해가 굉장히 줄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대중의 이목이 쏠린 이런 사건들에만 이름 붙은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입법이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공론화가 되고 여론몰이가 돼야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맞아요. 이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사실 그 피해자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잊고 새로운 미치겠네요. 인생을 살고 싶을 텐데 끊임없이 이 끔찍한 사건에 자기의 이름이 붙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3차의 가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존과 달리 우리 형사님과 변호사님을 모셔서 아주 현실적인 공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귀신보다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하이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